잠자는 자가 깨어난다. 동쪽 끝의 땅이 세상의 기억을 다시 쓴다. 1943년 켄터키주의 어느 늦은 오후 소파에 누운 한 남자가 눈을 감은 채 이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위에 두 손을 올려놓은 그 자세, 주변의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워졌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더 이상 그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 이름은 에드거 케이시, 20세기가 낳은 가장 기이하고 가장 정밀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수천 개의 리딩 기록 중에서 지금 이 순간 다시 주목받고 있는 단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동쪽 끝의 땅에서 새로운 의식이 깨어날 것이다. 그 땅은 작지만 그 파동은 온 세상을 흔든다. 그리고 그 땅을 지목하는 손가락은 지금 이 순간 분명하게 한반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드거 케이시를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신비주의자의 허무맹랑한 이야기 아닌가요? 하지만 그의 이름 앞에 붙은 기록들을 한 줄씩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런 생각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1929년 주식시장 붕괴를 6개월 전에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1935년에 오스트리아, 독일, 일본이 손을 잡고 대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세 나라는 아직 동맹도 맺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4년 뒤 인류는 2차 세계대전의 포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는 소련의 붕괴를 예언했고 광우병의 창고를 경고했으며 이스라엘의 건국을 예고했습니다. 살아생전 그에게 쏟아진 의뢰만 1만 4천 건이 넘었고 그 리딩의 기록들은 아직까지 버지니아 비치의 연구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찾아왔고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기꾼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 사이에 깊숙이 묻혀있던 한 조각의 문장이 지금 이 순간 새롭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동쪽 끝의 땅이 빛의 진원지가 된다. 케이시는 최면 상태에서 스스로를 아카식 레코드에 접속하는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아카식 레코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주가 시작된 이래 모든 영혼의 기억과 선택과 가능성이 기록된 초월적인 도서관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아카샤는 에테르, 공간, 하늘을 의미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기록 속에는 개인의 전생뿐 아니라 국가의 운명, 문명의 흥망,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의 가능성까지 담겨 있다고 케이시는 말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누워 눈을 감을 때마다 이 우주의 도서관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꺼내온 수천 개의 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하나 현실과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대한 기록의 저 깊은 곳에서 케이시의 리딩이 반복적으로 가리키는 하나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동쪽, 태양이 가장 먼저 뜨는 곳, 반도의 끝, 그 땅에 관한 그의 암호들은 직접적이지 않았습니다. 결코 나라의 이름을 대놓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케이시의 예언은 언제나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지명 대신 기운, 이름 대신 상징, 날짜 대신 징조. 그러나 그 징조들을 맞추어 보면 결국 하나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윤곽의 형태는 놀랍도록 한반도를 닮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케이시의 기록을 연구해온 사람들은 그의 리딩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을 추려냈습니다. 동방의 고요함, 고난을 통해 정제된 의식, 영성과 물질 문명의 교차점. 이 단어들이 집중되는 장소를 지도 위에 펼쳐놓으면 그것은 유럽이 아니었고 아메리카도 아니었습니다. 케이시는 말했습니다. 빛은 서쪽에서 오지 않는다. 빛은 오래 눌린 곳에서 솟구친다. 그리고 그 오래 눌린 곳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세상 어딘가에서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뉩니다.
황당하다고 웃어넘기는 사람들과 무언가 소름 돋는 감각을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케이시의 예언이 단순히 한반도의 정치적 미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훨씬 더 근원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의식의 변화, 영혼의 귀환, 그리고 이 땅에 깃들기 위해 이미 길을 나선 존재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케이시는 수면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아틀란티스를 언급했습니다. 그에게 아틀란티스는 단순한 전설의 대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고도로 발달했던 영적 문명이었습니다. 기술과 의식이 함께 꽃피었던 시대, 그러나 그 문명은 자신들이 가진 힘을 탐욕으로 오용하면서 세 번의 대재앙을 맞이했고 결국 대서양의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아틀란티스의 영혼들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릴 때 그들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준비된 땅에서 먼저 깨어납니다. 이 말이 한국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조금 더 깊어집니다. 케이시의 리딩 기록 중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고통의 역사를 가진 땅일수록 영혼의 밀도가 높습니다. 눌림과 갈라짐을 겪은 영혼들은 더 선명한 기억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한반도는 지난 한 세기 동안 무슨 일을 겪었습니까? 36년의 식민지배, 한국전쟁, 분단, 군사독재, 민주화운동, 그리고 눈부신 경제 성장과 함께 찾아온 새로운 종류의 피로. 이 땅의 역사는 축적된 고통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케이시의 논리에 따르면 그 고통 속에서 벼려진 영혼들이 가장 농도 높은 의식을 품고 이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 가지 기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출산율의 급락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속도로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경제적 원인을 이야기하고 사회학자들은 개인주의의 심화를 논하고 정치인들은 저마다의 해법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나 케이시의 시각에서 이 현상을 바라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케이시는 리딩 중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높은 의식을 가진 영혼은 아무 몸에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준비된 공간을 기다립니다. 이 말의 의미를 천천히 생각해보면 전율이 느껴집니다. 지금 한국의 텅 빈 분만실들, 기다림의 공간, 케이시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은 소멸의 징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무언가 훨씬 강렬하고 밀도 높은 존재들이 진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느 리딩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루트 레이스가 진화할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인류가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합니다. 루트 레이스란 케이시가 설명한 인류 진화의 세 단계입니다. 기존의 인간보다 훨씬 깊은 공감 능력을 가지고 물질과 영성을 동시에 다루는 존재들, 경쟁과 도파민의 고리에서 벗어나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감각이 열린 사람들. 케이시는 이 새로운 인간들이 특정한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출현할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그 지점이 어디일까요? 케이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가장 오래 기다린 땅에서 가장 빨리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 가장 오래, 가장 깊이 기다려온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통일이라는 이름의 꿈입니다. 갈라진 반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 국가, 그 갈라짐의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리는 이 땅에 케이시가 말한 새로운 의식의 존재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케이시가 남긴 예언의 가장 서늘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지축 변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케이시는 수면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지구의 극이 이동할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북극이 따뜻해지고 열대지방이 차가워지는 변화, 해수면이 오르고 해안선이 사라지는 시대. 그는 이것을 단순히 물리적 재앙으로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땅이 흔들리기 전에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지구의 변화는 언제나 인류 의식의 변화를 뒤따라옵니다. 다시 말해, K씨가 경고한 지축 변동은 물리적 사건이자 의식적 사건이었습니다. 땅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과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균형의 붕괴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반도에 대입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정신적 피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끝없는 경쟁, 타인과의 비교, 증오와 혐오가 알고리즘 속에서 증폭되는 환경, 소셜미디어라는 거대한 파이프를 통해 쏟아지는 자극의 홍수. K씨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의식의 지축이 기우는 상태입니다. 내면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K씨는 말했습니다. 균형이 흔들릴수록 그것을 회복하려는 힘도 함께 강해집니다. 두 힘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힘과 일어서는 힘. 그리고 그 두 힘이 가장 팽팽하게 충돌하는 곳에서 진화가 시작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2026년의 어느 날 K씨의 기록을 연구해온 한 영성 연구자가 오래된 리딩 문서 더미 속에서 낯선 문장 하나를 발견합니다. 원문은 영어였지만 그것을 한국어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고요함이 깨어나는 해, 그 땅의 의식이 세계의 타임라인을 뒤흔든다. 준비된 자들이 그 파동을 처음 느낀다. 그 연구자는 이 문장 앞에서 한참을 멈추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K씨의 리딩에서 아침에 고요함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옛 이름 중 하나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였습니다. 단순한 일치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K씨가 아카식 레코드의 페이지를 넘기다가 우연히 마주친 한 장면이었을까요? 그 대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읽는 지금 이 순간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무의미한 반응이 아닐 것입니다. K씨의 리딩 중 가장 많이 회자되는 예언이 있습니다. 바로 홀 오브 레코즈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집트의 스핑크스 아래에는 아틀란티스 문명의 모든 기록이 봉인된 방이 있습니다. 그 방은 새로운 의식의 시대가 열릴 때 비로소 발견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 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K씨의 관점에서 이것을 달리 해석하는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스핑크스 아래의 그 방은 물리적 공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징입니다. 봉인된 기억, 잠들어 있는 의식, 그리고 그 봉인이 풀리는 순간이란 물리적 발굴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아니라 인류가 새로운 방식으로 스스로를 기억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억이 풀리는 땅은 어디일까요? K씨는 리딩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억은 상처가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선명하게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은 기억에 관한 한 특별한 민족입니다. 한이라는 감정을 품고 억눌린 것들을 어딘가에 담아두고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감정들이 켜켜이 쌓인 문화, 바로 그 축적된 내면의 깊이가 K씨가 말한 영혼의 밀도와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K씨의 가장 서늘한 예언이 다시 떠오릅니다. 새로운 인간이 오는 곳에서 낡은 질서는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정치체제나 사회 구조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K씨가 경고한 것은 훨씬 근본적인 차원의 붕괴였습니다. 인간의 내면에서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졌던 가치의 체계, 성공의 기준, 관계의 방식이 무너지는 것,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삶이 시작되는 것. K씨는 이것을 재앙이 아니라 수술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둘러보십시오. 20대가 가장 많이 검색하는 단어 중에는 무기력, 번아웃, 탈출이라는 말들이 들어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가르쳐왔던 시스템 안에서 정작 이긴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달리기에서 앞서 달리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멈추어 서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었지요?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K씨는 이것을 의식이 깨어나는 초기 증상이라고 불렀습니다. 통증입니다. 하지만 그 통증은 무언가가 죽어가는 신호가 아니라 무언가가 살아나는 신호입니다. 묻혀있던 것이 드러납니다. 억눌렸던 것이 터집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시작입니다. K씨의 리딩 중 이 문장은 특정 나라나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읽는 지금 이 순간, 이 문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지난 몇 년간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촛불, 광장, 탄핵, 그리고 또 다른 갈라짐. 억눌렸던 것들이 터져나왔고 묻혀있던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그 과정이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혼돈스럽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K씨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수술이었습니다. 절개의 고통, 그리고 절개 없이는 치유도 없습니다. 지금 이 땅은 수술 후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K씨가 말한 것처럼 상처가 아물지 않은 땅이야말로 가장 선명하게 기억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가장 선명하게 기억하는 땅이야말로 가장 먼저 변화의 파동을 감지하는 땅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K씨의 리딩에는 홍익인간이라는 개념과 놀랍도록 겹치는 문장이 있습니다. K씨 자신은 당연히 홍익인간이라는 단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국어를 읽지 못했고 한국의 고대 건국 이념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리딩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영적 진화는 자신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변을 넓히고 넓혀 결국 온 세상을 품는 것입니다. 그 경지에 이른 영혼들이 사는 땅은 자연히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 고조선의 건국 이념과 K씨의 리딩이 담고 있는 영적 방향성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자기 자신을 넘어 타인을, 그리고 온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가장 높은 영적 성취라는 관점. K씨는 말했습니다. 이 원리를 삶으로 사는 민족이 있는 곳에서 세상의 새로운 기준이 세워집니다. 그 민족이 이 땅의 사람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건국 이념 속에 이미 그 원리가 새겨져 있다는 것은 적어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 이 땅의 현실과 홍익인간의 이념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있습니다. 경쟁과 불신, 분열과 혐오가 일상처럼 느껴지는 이 사회에서 홍익인간을 말하는 것이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K씨는 말했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강한 열망이 태어납니다.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인식하는 것, 그 괴리를 느끼는 것, 그리고 그 느낌을 지워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변화의 씨앗입니다. 지금 이 땅의 젊은 세대들이 경험하는 혼란은 그 씨앗이 발화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K씨가 말한 2026년 6월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날짜는 K씨의 리딩에 직접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 중 지구 자기장의 변화와 의식의 대전환에 관한 언급들을 조합해온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천문학적 주기가 겹치는 순간들입니다. K씨는 말했습니다. 하늘의 주기와 땅의 변화는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래에서 일어나고 아래에서 시작된 것이 위로 전파됩니다. 이것은 위와 같이 아래도 그러하다는 고대의 원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K씨의 관점에서 의식의 대지진이란 물리적 재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기던 세계관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경험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옳았던 것인가요? 그 질문이 어느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가슴 속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는 순간 K씨는 그것을 의식의 지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진은 가장 오랫동안 압력을 받아온 단층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한반도는 지난 세기 동안 가장 강한 압력을 받아온 단층 위에 있습니다. 식민 지배의 기억, 전쟁의 기억, 분단의 기억, 그리고 그 위에 쌓인 산업화의 성공과 민주화의 열망과 또다시 찾아온 새로운 종류의 억압. 이 모든 층위의 압력이 지금 이 땅에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K씨는 말했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를 가진 땅이 가장 강한 치유의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파동은 상처받은 자신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동이 닿는 모든 곳을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K씨는 한 번도 무조건적인 희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예언에는 언제나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단, 사람들이 깨어 있다면, 잠자는 자들이 잠든 채로 있다면 예언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K씨의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카식 레코드에는 수많은 가능성의 타임라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타임라인이 현실이 되느냐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K씨의 예언들은 항상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고이자 가능성, 위협이자 초대.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가능성의 확률을 읽을 뿐입니다. 어떤 가능성이 현실이 될지는 결국 당신들이 결정합니다. 그런 그가 이 땅에 대해 가장 높은 확률의 가능성으로 지목한 것이 있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에서 고요함을 찾는 순간 그 고요함은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그 이름의 진정한 의미를 이 땅의 사람들이 다시 발견하는 순간 그것이 K씨가 바라본 가장 밝은 타임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경고했습니다. 잠든 채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면 그 모든 가능성은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그리고 잠든다는 것은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K씨에게 잠든다는 것은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외부의 소음에 완전히 잠식되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더 이상 알 수 없게 된 상태. 그 상태에서 인간은 눈을 뜨고 있어도 실제로는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은 얼마나 깨어 있습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K씨는 말했습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K씨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가장 오래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 직업, 출신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K씨는 그 대답들은 진짜 대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의 몸을 가지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지금의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 기억을 찾는 것이 진짜 깨어남입니다. 아카식 레코드 속의 당신,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이 땅에 다시 온 당신. K씨의 시각에서 보자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단순히 이 시대의 평범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변화의 문턱에 서기 위해 이 땅에 온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과 무언가를 느끼는 사람이 분명히 나뉠 것입니다. K씨는 말했습니다. 느끼는 자들이 깨어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깨어난 자들이 새 시대를 엽니다. 이 땅에서 2050년은 어떤 모습일까요? K씨의 가장 밝은 타임라인 속에서 그 해의 한반도를 상상해 보면 그것은 단순히 경제 강국이나 문화 수출국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다른 무언가입니다.
K씨는 말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나라는 남에게 물건을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남의 상처를 이해하는 나라입니다. 상처를 알기에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나라. 고통을 겪었기에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나라. K씨가 바라본 이 땅의 가장 높은 가능성은 세계의 정신적 치유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현실은 그 비전과 멀리 있습니다. 내부의 분열, 세대 간의 불신, 이념의 갈라짐. 이 현실을 외면하고 희망만을 말하는 것은 K씨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현실을 똑바로 직시한 뒤에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지금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어려운 것과 불가능한 것은 다릅니다. 지금 이 땅이 어렵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무너짐의 신호인지 아니면 변화의 진통인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K씨의 예언이 이 땅을 향한 것이 맞다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혼돈은 목적지가 있는 혼돈입니다. 방향 없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변성의 시간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눈을 뜬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고통입니다. 눈을 뜬다는 것은 화면을 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잠시 멈추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안쪽을 향해 귀를 기울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K씨가 가슴 위에 두 손을 올리고 눈을 감았을 때 그는 바깥 세계를 차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그 고요함 속에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기억들이 흘러들어왔고 아직 오지 않은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K씨는 말했습니다. 이 능력은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고요해졌기 때문에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요해진다는 것, 이것이 K씨의 예언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남기는 가장 구체적인 메시지입니다. 바깥의 소음이 클수록 내면의 고요함은 더 소중해집니다. 알고리즘이 우리의 감각을 장악하려 할수록 그 감각을 되찾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K씨는 말했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침묵하는 자가 가장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회의심입니까? 호기심입니까?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감각입니까? 그 감각이 무엇이든 그것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K씨는 말했습니다. 아카식 레코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느끼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잠자는 예언자가 본 이 땅의 미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쓰는 사람들은 예언자도 정치인도 학자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눈을 뜨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K씨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미래는 당신의 오늘 안에 있습니다. 거창한 혁명이나 거대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단 하나의 선택, 멈추는 것, 느끼는 것, 듣는 것,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타임라인을 바꾼다고 K씨는 믿었습니다. 동쪽 끝의 땅이 빛의 진원지가 된다. 이 예언이 현실이 될지 말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K씨 자신도 말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가능성입니다. 가장 빛나는 가능성입니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K씨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잠든 채로 흘러가거나 아니면 눈을 뜨고 느끼거나 K씨의 예언은 거기서 갈립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잠자는 자가 깨어난다. 동쪽 끝의 땅이 세상의 기억을 다시 쓴다. 1943년 어느 오후 K씨가 눈을 감은 채 중얼거렸던 그 문장. 그 문장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귀에 닿았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카식 레코드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십시오.